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경위를 말로 다 설명하려면 아마 사흘 밤낮을 새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굳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그건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 놈의 모순적인 행동들과 숱한 거짓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본인조차도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도 못할 정도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살자고 맹세했던 인간이 저에게 저런 짓을 해왔다는 사실이요. 그 결과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못해 나중에는 서글프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믿고 사랑해왔던 사람과 이런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현실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제가 새롭게 배운 것도 깨닫게 된 일들도 많았죠. 저의 조금 늦은 이 깨달음을 공유하면서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확고한 이성상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조금씩 바뀌고 다듬어진 부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는 바뀐 거 없이 한결같았죠. 그건 바로 나와 많이 다르지 않은 비슷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반대인 사람에게 끌리기도 한다고 했고 또 누구는 자신과 성격이 달라야지 오히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서 잘 맞는 거라는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서 갈등이 생길 거라고요. 설령 갈등까지 가는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운명의 반쪽이 될 사람을 빠짐없이 이해하면서 그 사람과 저의 세계를 물들이듯 동화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조건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특별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격적으로 별난 구석이 없고 자극적인 중독에 빠져 있지 않으면서 자기관리와 절제를 잘하는 사람. 그게 제가 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살이 되던 해에 제가 만났던 동갑내기 남자친구는 딱 제가 찾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승진아, 나 다음 주 실적 발표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회사에 나가서 잔업 좀 해야 할 것 같아. 팀원들도 다 나오기로 했거든. 미안한데 모레 데이트는 취소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 돼? 일인데 뭐가 미안해. 당연한 거지.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주말까지 출근해서 일하려면 자기가 힘들겠다. 아, 그러니까 주말에는 데이트하면서 좀 쉬고 싶었는데. 그나저나 나도 안 만나는데 주말엔 뭐 할 거야? 주말에? 나야 할 일은 항상 많지.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부터 다녀오고 점심때는 오랜만에 카페에나 가야겠다. 가서 책 좀 읽고 나 주식 스터디하는 거 공부도 좀 하고 올게. 에? 주말에도 운동하게? 그날 영하 2도라고 하던데 안 춥겠어? 그럴수록 더 하고 와야지. 운동이라는 게 원래 하루라도 쉬면 하기 싫어져서 안 돼. 당시에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아는 선배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소개를 해주던 선배가 제 성격이나 성향을 잘 아는 사람이라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면서 연결을 해준 것이었죠. 그리고 정말 선배의 말대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찾던 장점만을 나열해둔 사람 같았죠. 목표가 뚜렷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술, 담배나 내기, 도박 같은 자극적인 유흥거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운동도 열심히 했고 매일을 계획적으로 살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지켜보기에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서 성격도 좋았습니다. 어느 모임에 나가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낯선 타인에게도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1년쯤 연애를 하고 저는 약간은 빠르다 싶은 시점에 남자친구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남자친구와는 가벼운 농담을 나누더라도 아니면 깊은 고민거리를 나누더라도 언제나 만족스러운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저와 너무 잘 들어맞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었죠. 이렇게 서로 비슷한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외롭거나 지루할 틈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가족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요즘 또래들답지 않게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 같았습니다. 배우자감으로 더할 나위 없이 괜찮다 싶은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신혼 초반의 결혼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둘 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아보는 경험이었거든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는다거나 양말을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것, 재활용 분리수거를 모아뒀다 한꺼번에 하는 것 같은 문제들은 적어도 저에게는 딱히 크게 느껴지는 중대한 단점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의 취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제 친구는 이 문제들로 쌓이던 것이 결국 터져서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도 어디까지나 저의 입장에서 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된 그 사람도 결혼 생활 초반에는 저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 가? 1시간 있다가 우리 친정에 물건 가지러 가기로 했잖아. 아, 우리 장모님 댁에는 2시간 있다가 가는 걸로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어? 우리 온다고 아까부터 엄마가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그래? 아니, 나 운동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밥 먹고 나면 딱 이 시간에 뛰고 와야지 뭔가 마음이 편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그냥 엄마 집에 다녀와서 하면 되잖아. 그때는 늦으니까 그렇지. 알았어. 여러분은 저희 남편의 저 말들이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신혼 극 초기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서부터인가 남편이 점점 이해할 수가 없는 말과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여보, 밥 다 차려놨어. 나와서 먹어. 나 아직 공부 덜 끝나서 그런데 8시에 먹으면 안 되나? 밥 이미 다 차려놨다고. 그럴 거면 나중에 요리하라고 미리 말하든가. 파스타 다 퍼지잖아. 진짜 미안해. 당신 먼저 먹어 그럼. 밥 먹고 나서 다시 공부하면 되잖아. 나 지금 한참 공부 잘 되고 있는데 흐름 끊기기 싫어서 그래. 먼저 먹어. 남편의 문제점들은 극명했습니다. 본인의 일과와 우선순위가 너무 확실한 나머지 저에게도 본인의 그 일과 시간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너무 계획적인 타입이라 남편에게는 본인이 세운 그날의 일과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야 혼자서 어떤 식으로 살든 본인만의 선택이었지만 문제는 이제 저와 둘이 사는 집에서도 스케줄이 본인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급한 일들이 아니라 나중에 미뤄도 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는데 남편은 그 미세한 차이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나마 제 말을 듣고 궁시렁거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차츰 시간이 지나니 계획이 본인 뜻대로 안 되거나 제 반대에 못 이겨 변경이라도 해야 할 때면 심지어 짜증까지 내더라고요. 내 남편 진짜 왜 저러나 이해를 못 하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 본인 루틴이 깨진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한다니까? 야, 벌써 그런다고? 세상 남자들 다 변해도 네 남편은 절대로 안 그럴 것 같더니 결국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남자였구만. 야,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야. 진지하게 왜 저렇게 변했지? 옆에서 보는데 저런 소리 할 때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변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숨겨왔던 거지 뭘. 그냥 원래 저런 성격인 사람이었던 거야.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근데 너랑 연애하던 시절이랑 결혼한 초반에는 좀 참으면서 맞춰주는 척 했던 거고. 내 남편도 딱 저런 스타일이거든. 연애할 때는 가끔 봐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없었어. 어떻게 만사를 본인 위주로만 맞추려고 하지? 저럴 거면 혼자 살아야지. 왜 결혼해서 누구랑 같이 살 생각을 해? 나한테는 본인한테 맞추라고 하면서 본인은 커리어랑 인맥 관리하면서 모임 가느라 항상 시간 없다고 그래. 저는 너무 속이 터진 나머지 결혼을 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 고민 상담을 해본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내놓은 답변들은 다들 한결같았어요. 원래 그런 고충까지 겪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던 그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인지 때늦은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말에 의하면 1년 정도 지났으면 그건 시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까지 작정하고 숨기려고 했던 거라면 그게 3년, 4년이라도 가능하다면서요.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었죠. 다만 저는 핑계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고요. 심지어 문제는 남편 위주로 돌아가는 저런 이기적인 면모들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제가 남편이 가정적이고 가족을 소중하게 챙기는 장점으로 보였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결혼 전의 장점이 결혼 후의 단점으로 돌변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한 끗 차이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났더니 남편이 입만 열면 내내 우리 어머니 타령을 해댔거든요. 남편은 어린 여동생과 함께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와 단둘이 자라와서 시어머니에 대한 정이 무척이나 깊은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6살이 되던 해에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비로소 듣게 된 진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낳고 거의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만나게 된 다른 파견업체의 여직원과 바람이 났고요. 그 불륜 관계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이어졌는데 시어머니가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을 피운 사실을 들키고 난 뒤 시아버지는 제발 이혼을 해달라고 시어머니께 애걸복걸했습니다. 이혼만 해준다면 위자료도 든든하게 챙겨주고 애들 2명의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잘 붙이겠다고 했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이혼을 선택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쳐 당시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제3자의 입장에서 듣는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당시에 남편은 오죽했었을까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를 더욱 안쓰럽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정성으로 돌변하게 된 것 같았어요. 문제는 그게 정도를 지나쳐 저에게도 자꾸 본인과 동등한 수준의 혹은 본인이 하지 못하는 대리 효도를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저를 은근히 떠보기까지 하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신, 내 친구 중에 정기현이라고 기억나? 당신 중고등학교 친구라고 했었잖아. 기억하지? 1년 전에 나랑 그 친구 결혼식도 같이 다녀왔었잖아. 맞아. 최근에 걔네 집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었거든? 근데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지, 내가. 그런데 글쎄, 와이프가 시어머니랑 해외여행을 갔다더라고. 둘이서만? 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뭐냐고 했더니 기현이 와이프가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좀 두둑하게 받았다더라고. 기현이 어머님이 원래 이태리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거든. 와이프가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비행기 티켓 끊어서 시어머니 모시고 떠났다는 거 있지? 신기하기는 하네. 결혼한 지 1년이면 아직 시어머니랑 친하지도 않을 텐데 남편이랑 같이도 아니고 둘이서는 좀 불편하지 않나? 에이,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고부간의 친구처럼 잘 지낸다더라. 완전 친딸이 따로 없대. 기현이 여동생보다 더 친딸처럼 지내서 사이가 그렇게 좋대. 처음에는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해도 저는 그저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저런 신기한 일화가 남편 주변에는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 남편의 입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 나중에는 저도 그 미담의 출처에 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서 훈훈한 이야기를 또 하나 들었어. 뭔데? 내 고등학교 친구놈들 중에서 이지훈이라고 어머니가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애 하나가 있거든? 응.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신장 공예를 받아서 수술을 하셨다더라고. 잘 됐다고 다들 축하를 해줬는데 그 공여자가 사실 누구인 줄 알아? 설마 며느리가 해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어떻게 알았어? 지훈이는 당뇨가 있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 재수 씨가 선뜻 한다고 나섰대.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래, 대단하네. 우리가 지훈이 놈한테 너는 평생 재수 씨 받들어 모시고 살아라 이랬잖아. 시어머니가 딸이나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에게 신장 공여를 받다니.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저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저는 설마 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여자가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남편이 하는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어떻게 알았냐며 신기하다고 하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기만 했었죠. 정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머니 안과 검진하러 병원에 가신다는데 당신이 모시고 좀 가주면 안 돼? 월요일은 나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어머님 모시고 병원을 가? 연차 쓸 수 있잖아.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뒤늦게 쓰려면 얼마나 눈치 보이는데. 그리고 안 가면 매번 하시던 검사하러 가시는 건데 어머니 혼자 가실 수 있지 않아? 한쪽 눈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혼자 가시는 게 영 불편하신가 봐. 불안하기도 하시고 연세가 많으시잖아. 나 지금 회사에 바쁜 시즌이라 정말 중요한 일 아니고서는 갑자기 연차 올리고 빠지기 힘들어. 당신이 좀 모시고 갈 수는 없어? 그날 바빠? 나도 그날 일정이 있어. 오후에 거래처 대표랑 만나기로 해서 그거 준비도 해야 하고. 남편은 피규어나 장난감과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정말 천차만별이었죠. 하루 잠시 쉴 틈도 없이 빼곡한 스케줄로 돌아가는 사장님도 있을 테고 반 프리랜서 반 자영업자 느낌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장님도 있을 테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남편은 전자는 아니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 둘의 중간에 가까웠죠. 바쁜 스케줄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생기면 본인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는 입장이요. 게다가 남편은 사업 스케줄이 바쁘다기보다는 사업 외에 본인이 벌이는 자잘한 다른 업무들로 바쁜 것이었습니다. 매일 1시간 반을 넘게 빠뜨리지 않은 운동이라든지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정보 교류 모임이라든지 하는 잡다한 것들이요. 뭐가 됐든 회사에 매여서 윗분들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입장보다는 시간이 많고 여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회사를 빠지는 일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본인이 하는 업무에는 조금의 차질도 주지 않으려는 그 속이 너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대리회도에 관한 일이라면 더더욱이요. 바쁘더라도 당신이 어머니 좀 잘 챙겨줘. 어쩌고 계신지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나 없을 때는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기력도 그렇고 영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으신가 봐. 저는 원래부터 효도는 셀프로 하자는 주의였어요. 물론 저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며느리 된 도리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나 본인 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모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역시 당연한 일이겠죠. 저도 그 누구보다 저희 친정엄마를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희 남편에게도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가 아는 수준만큼 저희 엄마를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고 남편이 제 마음처럼 저희 엄마를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런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결혼 후에 TV에 가족 갈등에 관한 예비 프로그램을 보다가 얼핏 이런 주제의 이야기가 우연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파서 병가를 낸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가 자꾸 놀러 오신다고 하셔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집에 오실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야? 며느리 아프다고 시어머니가 저녁도 챙겨주시고 할 텐데 오히려 좋지 않아? 시어머니가 와 계시는 상황 자체가 불편한 거지. 당신도 아파서 병간에서 누워있는데 우리 엄마가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좋겠어? 나는 상관없는데? 장모님 음식 솜씨도 좋으신데 맛있는 밥 얻어먹고 좋지? 아, 이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하지. 장모님 오신다고 아픈 사이 일어나서 집 대청소하지는 않잖아. 그런데 TV에 나오는 저 집은 시어머니 오신다고 며느리가 미리 청소도 하고 있다잖아. 안 그러면 와서 자꾸 집 더럽다고 뭐라고 하신다고. 기본적인 청소야 사람 사는 집에 당연히 하고 살아야지. 남편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 저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전혀 말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꾸 나는 상관없다. 난 이해가 안 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댔어요. 아마 TV에 사연까지 보낸 저 집 며느리도 남편에게서 이렇게 저와 비슷한 벽을 느꼈었겠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희 둘 사이에는 거의 이승과 저승처럼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댁이나 시어머니와 관련한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남편이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쯤 되니까 궁금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커플이라는 착각을 했었는지를요. 한편으로는 저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주제로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남편이 전혀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듣고는 그렇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뿐이었죠. 저는 남편이 딱히 반박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지를 않길래 저와 그냥 생각이 비슷한 모양이라고 여겼었고요. 남편과 제 성격이나 생각이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그렇다고 또 이런 일들도 이혼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거기에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생각과 이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영혼의 단짝처럼
저와 너무나 잘 맞았던 옛날의 그 남자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고요. 저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로 벌써 3년 차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양가에 용돈 드리는 거 당분간만이라도 좀 끊으면 어떨까? 용돈을 끊자고? 갑자기 왜? 남편과 저는 공용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각자의 수입을 각자가 관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벌어들이는 돈은 미리 정해놓은 액수를 공용생활비 통장에 매달 입금하고 둘이서 함께 저축을 하기로 한 만큼의 돈을 다시 내놓은 뒤에 나머지는 모두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용돈을 무한정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금의 비율을 많이 할당해서 대부분의 수입은 적금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용생활비에서 양가의 용돈으로 매달 조금씩 보내드리던 돈이 있었고요. 그건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본인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이 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죠. 저희 친정에도 같은 액수의 금액을 드리기로 했고요. 요즘 너무 불경기라서 사업이 잘 안 돼.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어. 그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기는 하더라.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한숨만 쉬고 계시더라고. 내 말이 그 말이잖아. 장부 맞추려면 어머니랑 나가서 외식 한번 하는 것도 힘들 지경이야. 경기 회복될 때까지 한동안 계속 이런 추세일 것 같은데 일단 당분간만이라도 용돈 문제는 그렇게 하자.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명절에 드리는 돈도 좀 줄이고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는 돈도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줄이자. 우리 아직 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가능한 한 많이 줄여봐야지. 생활비는 최저로 들어가는 고정 지출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양가로 나가는 용돈과 경조사비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했어요. 저도 그 의견에는 일부 동의를 했고요. 하지만 그게 이 정도로 급격하게 줄이겠다는 말인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오던 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번에 장모님 생신 때 어디로 갈 거야? 아직 예약 안 했지? 벌써 해놨는데 내가 저번에 당신한테 링크 보내줬었던 한정식 하는 곳. 거기로 갈 거야. 엄마가 한식 좋아하시니까. 벌써 예약했다고? 예약금 걸어둔 건 아니지? 남편은 이미 예약을 끝냈다는 제 말에 깜짝 놀라 되묻더라고요. TV 볼륨까지 줄여가면서요. 의아한 건 오히려 저였죠. 예약금은 없었어. 왜? 거기 별로인 것 같았어? 아니, 좋아 보였는데 거기 가격 너무 비싸지 않아? 나오는 구성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과한 것 같아. 금액이 좀 세기는 한데 생신이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잖아. 그래도 그 돈이면 고기를 몇 번을 먹을 돈인데. 차라리 우리 고깃집을 가는 건 어때? 장인어른도 고기 좋아하시잖아. 내가 기가 막힌 곳으로 찾아놓을게. 어? 솔직히 남편의 그 제안은 전혀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시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건 아버지 생신 때 갈 법한 곳이었고요. 엄마는 고기를 그렇게 즐기시지는 않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거듭되는 설득에 결국 고깃집으로 그날의 예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생신 때도 같은 고깃집을 가자고 하길래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저희 엄마 생신이 있고 고작 3주 뒤가 시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비싸다고 식당 예약까지 바꿔가며 그 난리를 쳐놓고 정작 본인 어머니 생신 때는 늘 가던 비싼 레스토랑을 가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웠었죠. 하지만 양가의 정말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나마 제 마음이 조금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서인가 가계부를 정리하는데
생활비 통장 잔고에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생활비 통장의 체크카드를 남편과 제가 하나씩 나눠 가진 채로 사용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가계부 정리는 원래 거의 남편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날은 제가 뭔가 계산을 해볼 일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통장 내역을 다시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퇴근하는 남편을 붙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갑작스런 제 물음에 남편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는가 싶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나 급하게 잔고 맞출 일이 있어서 좀 가져다 썼어. 곧 채워놓을 거야. 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을 뺐었으면 어떡해. 그리고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했었어야지. 당장 현금 꺼내려니까 너무 급해서 그랬어. 미안. 당신한테 말한다는 게 정신없어서 깜빡한 거야. 금방 채워놓을게. 걱정하지 마. 생활비 통장뿐만 아니라 적금 통장까지도 대부분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 통장 내역도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통장 내역에는 남편이 손을 댄 흔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니 여기까지 손을 댈 정도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나 싶었어요. 저한테는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남편이 괜히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장을 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를 잔뜩 만들어 먹기도 했고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결국은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남편이 말하지 못한 속사정이 정말 있기는 했더라고요. 비록 제가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긴 했지만요. 어느 날 저는 시댁이 있는 동네 근처로 업무상 미팅을 하러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바쁘게 이것저것으로 외근이 있어서 점심도 챙겨 먹지를 못했었거든요. 시간이 오후 3시를 지날 때가 되어서야 간신히 마지막 미팅을 하기 전 잠시 짬이 생겨서 소금빵이 맛있다고 소문난 카페로 들어가게 되었죠. 카페는 한가운데가 원형으로 뚫린 가벽으로 옆 좌석들과 시야를 차단한 인테리어로 내부가 꽤나 넓은 곳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흘러나와서 조용히 대화를 하기에 분위기도 좋았고요. 저는 주문을 마치고 빵과 커피가 든 트레이를 받아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카페 정중앙에 있는 맞은편 좌석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것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신 건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4명이나 더 앉아 계셨죠. 어머니, 이 가방 선물 받은 것때 어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워낙 크셔서 그런지 카페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가 들어올린 가방으로 향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어머 세상에, 너무 좋아 보인다. 누가 이런 걸 선물했대? 누구긴 누구야. 보나마나 또 아드님 작품이겠지. 맞아, 우리 아들이 내 생일 선물로 선물한 거야. 내가 그냥 나갈 때 가볍게 들만한 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백화점에 달려가서 사온 거 있지? 시어머니의 그 대답에 저는 놀라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소식은 완전히 금시초문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저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몰래 시어머니께 선물을 했던 겁니다. 양가에 공평하게 용돈을 끊자며 선물도 하지 않기로 했다던 바로 그 사람이 말이에요. 심지어 저 명품백은 저도 본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무거운 가구를 옮겨다 드린다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 방에 못 보던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원래 있던 가방이었다며 얼버무리듯 대답을 하셨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의 가방 목록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죠. 평소에도 워낙에 명품을 좋아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로 그 가방이 오늘 이 자리에 등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상상도 못했던 출처를 품고서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만 일어서려던 자리에서 다시 엉덩이를 붙이고 주저앉았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기가 막힌 사연은 그 뒤로도 줄줄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너무 예쁘다, 진짜. 아유, 부러워. 어떻게 저런 효자들을 다 낳았나 몰라. 너 저번에 명절 때도 명품 팔찌인지 반지인지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팔찌. 지금 끼고 있는 이거잖아. 아이고, 엄마한테도 이렇게 잘하는데 자기 와이프한테는 더 잘하겠지. 우리 아들은 내가 1순위야. 며느리가 2순위고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잖아. 저번에는 생일도 다 지나서 스시집에 예약을 해와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생신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둘이서만 따로 나가서 스시 오마카세를 먹고 왔던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저희 엄마도 모시고 갔다던 그 고깃집은 저희에게 보여주기 위한 눈속임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께만 따로 명품 선물도 사드리고 인당 몇십만 원이나 하는 고급 일식집으로 가고 또 호텔 뷔페까지 들렀더라고요. 그동안 몰랐었던 시어머니 팔찌에 가방들까지 전부 다 남편이 사드린 것이었습니다. 다 저에게는 입도 뻥긋 한 적이 없는 것들이었죠. 저한테는 생활비 지출 좀 줄이라며 친정에 갖다 드리는 소고기도 비싸다고 하던 인간이 말이에요.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그날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남편이 쓰는 개인카드 내역과 생활비 내역, 기타 잡 지출들을 모두 탈탈 털어 확인했습니다. 집에서는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모두 깔려 있었거든요. 내역서를 찾아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급하게 사업자금으로 빼서 썼다던 그날이 바로 시어머니께 가방을 사드린 날이었더라고요. 현금으로 샀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 돈을 빼서 쓴 것이었고요. 며칠 뒤 생활비 통장에 각자가 돈을 집어넣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모조리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금 통장에 있던 돈도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 때 썼던 돈만큼 빼냈고요.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백화점으로 달려가 엄마 선물을 사드렸죠. 엄마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의아해 하시면서도 돈을 아끼려며 자꾸 저를 말리셨고요.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 돈을 쓰려고 그래? 나 이번에 갑자기 돈 생긴 거 있다니까요. 엄마가 안 쓰면 누구라도 쓰게 되는 돈이니까 얼른 사준다고 할 때 받으세요. 아이고 참. 그래도 이 가방은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엄마, 그 연세대대로 가방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없으시잖아요. 시장에서 산 비닐 같은 가방은 그만 들고 다니시고 모임 나갈 때 메고 가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 참, 점심 드셔야죠?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한식당 예약해놨어요.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줄줄이 선물 받으실 때 저희 엄마는 결혼식에 들고 갈 만한 작은 가방 하나가 없으셨어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정작 사드리니까 가방을 손으로 쓸면서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진작 하나 사드릴 것을 싶었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바로 예약해두었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슐랭을 받은 곳이었다는데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도 엄마를 모시고 올 엄두를 못 냈던 곳이었어요. 하도 비싸다고 난리치는 남편 때문에요. 한식당에 나와서는 데이트를 조금 더 하다가 호텔로 가서 호캉스를 즐기며 숙박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하길래 저는 엄마랑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으니 찾지 말라고 말했죠. 남편은 아마 제가 친정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을 거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고 있는데 바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체크카드 잔액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엄청나게 놀란 목소리였죠. 아, 그거 내가 다 써서 그래. 어제 엄마랑 데이트한다고 했었잖아. 데이트하면서 썼어. 뭐? 그 많은 돈을 다 썼단 말이야? 대체 뭘 한 거야? 뭘 하긴.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엄마 선물 사드리고 식사하고 호캉스 즐기러 왔지? 지금 뭐라고 했어? 농담 아니고 진짜야? 왜 농담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한 그대로 한 건데? 저는 길길이 날뛰는 남편의 전화를 끊고 오붓하게 엄마와 커피까지 마신 후에 느지막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현관까지 맨발로 뛰어나오더라고요. 눈에 핏줄이 잔뜩 서서는요. 진짜 그 돈 다 썼어? 당신 제정신이야? 이해가 안 되네. 왜 자꾸 같은 말을 묻지? 양가에 똑같이 하기로 했잖아.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끊을 때도 똑같이 하고 생신 때도 똑같이 고깃집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뭐? 그런데 어머님한테는 가방 선물하고 팔찌 선물했더라. 스시 오마카세 모시고 가고 호텔 뷔페까지 갔다며?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한 거야. 여보, 그걸 어떻게... 남편은 이제 거의 두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더 궁금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차분한 얼굴로 그게 중요하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번뜩 정신을 차린 남편이 한 차례 고개를 흔들더니 제 손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랬다느니, 요즘 우울증이신 것 같아서 기분 전환 시켜드리라고 했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요. 우리 엄마도 요즘 갱년기가 너무 심하게 오셨대. 그래서 기분 전환 더 시켜드리려고 내일도 나가서 쇼핑할 거야. 나 사흘 연차 썼거든. 아니, 그걸 그렇게 똑같이...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더 들을 말이 뭐가 있어? 당신이 한 대로 똑같이 할 거야. 아직 덜 했고. 결혼 이후로 당신이 썼던 몇 년치 카드 내역 모두 뒤져서 남은 금액도 다 쓸 거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 참, 적금 통장 해지됐으니까 그런 줄 알고. 남편은 처음에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다 쓸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서요. 제정신이냐고요. 그 말을 할 사람은 오히려 저였는데요. 어떻게 집에 있는 아내를 속이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뒤로 돈을 빼다 쓸 생각을 했냐고 되물었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남편 놈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반응으로 기겁을 했고요. 어떻게 이런 걸로 이혼을 하냐면서요. 이런 걸로 이혼을 안 하면 뭘로 이혼을 하겠어? 여보, 제발. 나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 그 많은 효자 친구들 중에는 시어머니한테만 선물하다가 이혼당했다는 사람은 없나 봐?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다만 제가 마음을 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저는 남편과 얼마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까지도 결심했었는데 다행히 적당한 선에서 조건을 타협해서 협의 이혼으로 끝낼 수 있었고요. 남편 놈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는지 끝에 가서는 순순히 도장을 찍더라고요. 질질 울면서요.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하던 대로 계속 효자 노릇이다 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잘 지내고 있겠죠. 그 옆에 저는 없을 테지만요. 요즘은 이혼 후에 혼자 여행을 다니며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만은 그 일에 예외일 거라고 자신했던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요. 이혼을 하고 나니 결혼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제가 놓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생각도 어지러웠지만 지금은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 일들은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떠올리지 않으려고요. 저를 괴롭히는 과거를 대신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